번째 시간은 로봇은 확장된 컴퓨터이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봇의 정의와 분류하는 기준을 먼저 알아볼 것이고 여러 가지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기술 트렌드는 로봇이 기계보다는 컴퓨터와 연관지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로봇은 사실상 특별한 컴퓨터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을 확장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로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로봇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일상 속의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를 찾아서 입력과 출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로봇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과 같은 신기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것은 정의에 따르면 로봇에 해당되고 또 어떤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타이트한 빡빡한 기준을 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류와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한데 그러한 약속을 다루는 기관이 ISO라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와 약속에 해당하는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ISO의 정의에 따르면 로봇은 여기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격 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로봇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팔이나 손으로 물체를 다루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된 구동기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부적인 분류로는 제조용 로봇,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라는 그런 말로도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로봇이 투입되는 경우 그러한 로봇은 이제 제조용 로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뭐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뭐 노약자를 돌본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아닌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고요. 그동안은 로봇을 분류할 때 인더스트리얼 로봇,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었는데 서비스 로봇 중에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사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로봇들을 떼어내서 메디컬 로봇으로 새로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로봇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높은 인증 기준을 또 따라야 되고요. 또 기술적 특성으로도 봐서 로봇이 너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이거는 의사가 의도하는 치료의 의도에 맞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해서 이제 서비스 로봇 하고 의료용 로봇이 이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정의를 따르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만들고 로봇을 국가의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그 지능형 로봇이라는 정의는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그리고 이 기계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제 센서라고 하죠. 외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온도는 어떤지 등을 판단하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 입력 장치들,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커그니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판단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찾아가기로 했으면 그 점을 찾아간다든지, 물건을 잡기로 했으면 잡는다든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것은 보면은 우리 생명체의 특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생명체도, 아주 미미한 생명체도 이렇게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센서를 가지고 있고, 로봇도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과 같은 그런 감각기관들을 센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미미한 생명체도 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숨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로봇에서도 이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파트, 실제로 운동기관들이 이제 액션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고울은 사람을 닮은 생명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부터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로봇을 분류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러니까 로봇의 기구적 구조를 바라보고 로봇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이 로봇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로봇의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로봇이라 할지라도 어떤 용도에 따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이제 눈으로 로봇을 쳐다봤을 때 바로 들어오는 그런 기구적인 모양, 형태를 보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인데, 먼저 매니플레이터, 이름이 조금 어렵다면 그냥 로봇 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매니플레이터는 조작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뭔가 물체를 다루는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매니플레이터, 로봇 팔, 로봇 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잡거나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의 관절과 비슷한 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를 의미하고, 이런 팔들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로봇 팔과 팔 부분과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로봇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 보통 벽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의 문제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이제 그러한 것이 로봇 매니플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분류로는 이동 로봇,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 로봇처럼 로봇 자체가 위치를 바꾸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분만,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부분만 있는 형태가 있고, 그 위에 로봇 팔 형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도 큰 범주에서는 이제 이동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의 몸체와 그리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제어부하고 그리고 전원에 해당하는 배터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의 성능이 로봇이 얼만큼 오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한된 배터리 안에서 또 수명을, 동작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최적의 설계가 필요한 그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여기 이동 로봇 중에서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선반 같은 형태 위에 로봇 팔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따로 분리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형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니플레이터, 로봇 팔,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팔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모터가 들어있어서 회전을 해서 가로, 세로, 위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티큘레이트 로봇이고요. 여기 협동 로봇이라고 분류한 거는 형태는 사실 로봇 팔, 일반적인 매니플레이터와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위험하지 않도록 충돌 감지 기능이 잘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좀 소규모 작은 그런 로봇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주로 천장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로봇인데,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될 때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스카라 로봇은 이제 조립 작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2차원 평면에서 주로 돌아다니고, 조립 작업은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로봇이 흔들리는 일을 좀 최소화하고 빠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티시아는 직각좌표 XYZ로 움직이는, 다른 로봇들이 주로 회전을 하는 형태인 거에 비해서 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XYZ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직각좌표 로봇, 카티시안 로봇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은 요게 어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AMR이라고 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공장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건 바퀴가 달린 이동 로봇이죠.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 로봇. 그리고 요거는 다리로 움직이는 이동 로봇입니다. 바퀴가 지금 바퀴 대신에 여긴 다리가 4개 달렸는데 다리가 6개일 수도 있고 다리가 2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걸어 다니는 로봇이고요. 굴러 다니는 로봇, 걸어 다니는 로봇. 이게 이제 지상에서 움직이는 큰 범주라면은 요 굴러다니는 로봇 형태 중에 매우 특별한 걸로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이동 로봇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뿐만 아니라 드론이라고 하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로봇,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수중에서 또는 수상에서 자율적으로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개체도 우리는 이제 로봇의 큰 범주에서 로봇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바일 베이스랑 팔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용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팔이 뭔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바퀴로 해서 안정성을 좀 높인 이런 모델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캐터필러라고 해가지고 무한궤도로 해서 더 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다 안정되게 좀 큰 중량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드론에다가, 드론이 만일에 팔이 없다면 카메라를 달아서 뭔가 감시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사람이나 이제 다리 달린 그러한 로봇이 가기 어려운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다가 팔을 달아서 간단한 작업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갈 수도 있고 가서 간단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움직이는 파트와 팔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죠.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도 여기 이제 움직이는 파트, 2다리가 있고 또 팔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그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로봇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용도에 따른 분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제조용 로봇, 인더스트리얼 로봇과 서비스용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되고, 서비스 로봇 안에서도 3가지 범주가 사실상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개인 서비스 로봇,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서 수술이나 그 의료 로봇은 메디컬 로봇으로 이렇게 2021년부터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직 통계에서 이런 분류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로봇이나 메디컬 로봇들을 그냥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에다가 넣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가지 범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제조용 로봇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로봇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그래서 냉장고 라인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용접이나 페인팅, 그리고 부품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로봇들이 대표적인 제조용 로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은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수술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군대에서 지뢰 제거 로봇, 소방관을 위한 화재 진단 로봇. 대부분의 경우에 이 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배달하는 로봇이지만 이렇게 이송 로봇이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는 제조용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이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물류 로봇, 배달 로봇이라고 해서 전문 서비스용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특별히 훈련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청소 로봇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완 로봇이나 또 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실행하는 그런 교육 보조 로봇 등이 개인 서비스 로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제조용 로봇이고요. 이 일반적인 로봇이 있고 이 일반적인 로봇이라 함은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 사람이 로봇 동작하는 옆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동화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은 내가 충격이 오더라도 바로 설 수 있어서 사람 옆에서 사람하고 같이 작업하는 그런 로봇들이 제조용 로봇에 해당이 되고 서비스용 로봇 중에 이제 의료 로봇, 또 물류 로봇, 군사 로봇, 안내나 이런 배달 같은 경우는 전문 서비스 영역에 해당이 될 거고 청소 로봇이나 소셜 로봇 같은 경우는 개인 서비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 로봇이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의 로봇이라면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자율적으로 하늘에서 주행하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또 개인형 이동수단, 그리고 움직이진 않지만 AI 스피커 같은 경우도 기술적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넓은 의미로는 로봇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봇의 용도와 그리고 분류,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봇의 기계적인 형태에 이끌려서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컴퓨터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장치로 인식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로봇은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란 다양한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뭐 마이크나 카메라 같은 그런 입력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주로 계산,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제 출력 장치로 내보냅니다.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이런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소리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별도의 프린팅 장비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어떤 처리가 있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컴퓨터 시스템은 입력, 출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꼭 컴퓨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교통 시스템, 또 금융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입력은 무엇이고 이 안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출력이 나가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제 살펴보는 조금 거시적인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고 있고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또는 범용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먼저 윈도우즈처럼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흔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 PC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우저라든지 또 파워포인트라든지 또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 컴퓨터가 이제 많이 달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엔진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짜는 데 활용되는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용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화 거는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다가 점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전화를 거는 컴퓨터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범용 컴퓨터에 가까운지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입력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입력은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마이크, 카메라, 그리고 자기 위치를 받는 GPS 센서, 그리고 우리가 떨어뜨렸는지 또는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있는지 밝은 곳에 있는지 또 내 지문을 알아내는 센서 등등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입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출력으로는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표적이지만 또 스피커로 소리도 내게 되고요. 또 진동도 일으키고 또 플래시로 불도 켜는 등 다양한 출력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소프트웨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매우 많은 앱들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이러한 컴퓨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하철 출입 게이트인데요. 얘도 입력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내는 그러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특별히 키보드,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지금 비접촉 그 카드에 이제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유효한 승차권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 출력은 이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이런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출력으로는 이제 출입이 허용되면 여기를 한번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컴퓨터를 우리가 인베디드 컴퓨터, 내장 컴퓨터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범용 컴퓨터하고는 일반적인 컴퓨터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컴퓨터지만 얘도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구조와 컴퓨터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전기밥솥인데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입력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내게 되는 컴퓨터인데 여러 가지 다른 입력 장치들이 연결된 건 아니고 주로 버튼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보온이고 이제 취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상태를 나타내는 출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밥솥의 대표적인 그 출력 장치 중에 하나는 이제 열을 공급하느냐 아니냐, 밥을 하거나 또는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내장된 컴퓨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입력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굉장히 많은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호등이나 차량을 판별하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있고요. 또 초음파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라이다라는 그런 센서도 있고, 내가 지금 도로상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찾기 위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라는 위치 센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종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장된 컴퓨터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출력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출력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모터를 사용하는 것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출력으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왼쪽으로 돌린다, 가속 페달을 밟는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컴퓨터와는 좀 비교되는 특징적인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응되는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수업에서 우리가 어떤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출력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봇 팔의 구조라든지 굴러가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그런 액션들, 사람의 운동기관에 대응되는 다양한 출력 장치들이 활용되고 있고, 이 역시 우리 수업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용 컴퓨터와 내장된 컴퓨터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은, 범용 컴퓨터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계산 능력에 해당하는 CPU나 메모리를 좀 풍부하게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컴퓨터는 딱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낭비하지 않고 그거에 맞는 계산 CPU 또는 GPU 등을 넣고 메모리도 딱 맞게 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역시 조금 다른데, 모든 일반적인 목적에 잘 맞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 내장 컴퓨터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 리얼타임 OS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실시간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조금 늦게 나와도 상관없고, 정보 검색한 게 좀 천천히 보여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출력을 내야 되는 드론 같은 거를 내가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드론에 적절할 때 명령이 나가지 않으면 바로 추락해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상태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실행시키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만, 내장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할 때는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는 이 내장된 부분에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장된 컴퓨터와 똑같은 테스트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이제 그래픽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 관점에서 로봇이 어떤 컴퓨터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로봇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AI의 입출력 장치가 굉장히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물리 공간으로까지, 가상 공간이 아니라 물리 공간까지 확장된 그러한 컴퓨터이다. 그래서 환경과 사물을 인식하고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런 컴퓨터의 일반적인 기능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하는 그 출력에 있어서는 출력이 이제 물리 공간까지, 로봇이 몸이 되어서 물리 공간까지 이러한 계산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로봇은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몸체가 있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몇 가지 용어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가 다루는 그런 공간, 컴퓨터 안에서의 공간을 사이버 월드, 사이버 공간, 또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이 뭔가, 가상세계의 반대말은 실세계잖아요. 리얼 월드인데 이 리얼 월드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피지컬 월드입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내가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큰 물건이 갑자기 조그맣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에서는 제한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딱딱한 물건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이건 물리세계이다. 피지컬 월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 범용 컴퓨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내장 컴퓨터, 인베디드 컴퓨터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사실 그 AI는 사이버 공간 안에 있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글자라든지 텍스트 자료라고 하죠. 또는 뭐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가 학습을 했고 지능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이 이런 피지컬 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드 AI는 뭐 체화된 AI라고도 하고 몸체가 있는 신체를 가진 AI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은 이런 인터넷 기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한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포함해서 지능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순수하게 이제 지적인 작업에서의 지능, 커그니티브 AI, 인지적 AI, 그리고 내가 물체를 다루는 움직이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에서의 AI, 피지컬 AI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대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란 이러한 두 가지 공간을 완전히 연결해서 대규모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물리적인 요소와 통신기술,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제어하는 시스템, 말하자면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돌려보다가 에러가 나는 것보다는 어떤 가상 공간 안에서 똑같이 동작하는 디지털화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리세계의 한계를 갖는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디지털로 컴퓨터 안에다가 구현해 놓은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인터넷 기반의 AI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인바디드 AI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면 데이터 소스는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이지만 인바디드 AI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끄러지고 힘을 주니까 이동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도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 인터넷 베이스드 AI였다면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로봇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바디드 AI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인터넷 베이스드 AI가 다루던 환경들은 주로 이제 사이버 공간이었고 실제 환경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제한됐는데 인바디드 AI는 매우 변화무쌍한
그리고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비정형화된 그런 실제 환경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 자료나 뭐 청각적 데이터 그리고 문자 데이터들을 만 활용했다면은 인바디드 AI에서는 촉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처리해야 이 실제 환경과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정의된 규칙이나 패턴이 아니라 실제로 막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AI와 로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같은 컴퓨터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도 AI와 로봇은 같은 그룹에 속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함께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로봇 쪽이 이런 그 인바디먼트 쪽이 좀 강한 적이 있었고 또 때로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한 적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는 항상 시너지를 내면서 발달을 해왔고요. 그래서 로봇은 물리 세계까지, 피지컬 세계까지 확장된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범용 컴퓨터가 물리 공간까지 확장돼서 다양한 물리적인 상호작용까지도 정해진 물리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인 작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누구일 것인가? 바로 이제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범용 컴퓨터로서의 미래 가치를 더욱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와 로봇에 있어서 이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1950년에 그 유명한 이게 지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한다라는 튜링 테스트가 만들어졌고요. 1955년에 AI라는 그런 말이 처음 존 맥카티라는 분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여기 유니메이트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이게 제너럴 모터스라는 자동차 공장의 조립 작업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4년에 최초의 챗봇이 나왔고요. 66년에는 여기 보면은 모바일 로봇인데요. 쉐이키라는 그러한 전자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동 로봇이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이동 로봇 쉐이키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들어졌는데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사람의 시각과 또 판단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딥블루가 1997년에 체스 게임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됐고 98년에는 키스밋이라는 이 감정에 반응하는 로봇이라는 당시에 봤을 때는 기계가 무슨 감정이야 라는 그러한 좀 특별한 충격을 주었지만 지능이 감성적 지능에까지 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로봇이 만들어졌고요. 1999년에 아이보라는 로봇 강아지가 만들어져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이제 청소 로봇 룸바, 최초의 청소 로봇인 룸바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아이폰이 2009년에 나온 이후에 애플이 시리라는 가상 비서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IBM이라는 또 컴퓨터 회사에서 제오파디라고 이렇게 그 말로 퀴즈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왓슨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2014년에는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한 소프트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사의 챗봇,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아는 분이 많을 것이고,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까지 이기면서 이 이후에 7, 8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어왔죠.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이제 로봇에 특화된 입력 장치인 센서나 로봇에 특화된 출력 장치인 로봇 팔과
또 굴러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컴퓨터라는 관점에서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컴퓨터의 AI 기술과 어떻게 엮여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